10% 휴먼 인간에 대해서 10% 휴먼 인간 미생물과 진화에 대해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 책은 자연선택이 아닌 인간에 의한 선택적 교배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윈은 당시 신사들의 취미로 인기를 끌었던 비둘기 교배를 예로 들었다. 나는 비둘기 대신에 개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레이트 대인과 폭스 테리어는 모두 늑대의 후손들이다. 하지만은 둘 다 자신의 조상을 닮지 않았다. 그레이트 대인은 독일의 울창한 삼림에서 사슴이나 멧돼지 심지어 곰을 사냥하기 위해 교배된 종이다. 세대마다 사육자들은 몸집과 달리는 속도, 힘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될 개체를 골랐다. 사육사들이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변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특징을 이례적으로 선택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반면에 폭스 테리어는 그레이트 대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을 나타내는데 속도와 민첩성 그리고 여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이 아닌 사육사에 의한 선택이다. 자연 선택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다만 특징을 선택하는 주체가 사육사가 아닌 자연 환경으로 대체된 것뿐이다. 치타는 먹이를 쫓으려면 다리 힘이 세야 한다. 사냥감보다 더 오래 뛰기 위해서는 심장과 폐가 커야 하고 무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어린 가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시력도 필요하다. 겨울에는 물속에서 추진하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큰 물갈퀴가 필요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버티기 위해 질긴 알껍질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외가리에 눈에 띄지 않도록 보호색이 필요하다. 이 모든 특징은 선택된 것이다. 날씨, 서식처, 경쟁자, 먹잇감 그리고 천적이라는 자연환경에 의해서 말이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선택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한다. 아마 분명히 힘있는 근육이나 물갈퀴 달린 발가락을 가진 놈이 살아남아 번식할 것이다. 즉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번식할 수 있는 개체가 선택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암사자는 왜 새끼를 돌보고 일벌은 왜 여왕벌을 보호하는가? 어린 샘을 다른 왜 부모를 돕는가? 그리고 당혹스럽게도 흡혈박쥐는 왜 혈연 관계도 아닌 다른 개체가 먹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먹은 혈액을 되새김질해 주는가? 한 개체에게 번식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면 그것은 왜 다른 개체를 돕는 걸까? 이 문제를 두고 생물학자들은 개체 수준 이상에서 일어나는 선택을 논의하게 되었다. 비록 서로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개체일지라도 개체 간의 협동, 개체군 구성 모두를 돕는다면 자연 환경에 의해 선택되는 것은 개체뿐만이 아니라 개체군 전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리처드 도킨스는 개체 선택이나 개체군 선택 모두 요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1976년 출판한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는 여러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의 견해를 입증하면서 자연 선택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유전자라고 주장한다. 도킨스는 생물체의 몸이란 유전자들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유전자는 개체처럼 변이가 있고 복잡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다. 개체가 생식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 또는 도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는 홀로 작용하지 못한다. 돌연변이가 한 개체에게 줄 수 있는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유전자, 예를 들어서 아기를 만드는 유전자조차도 주변 유전자에 의해서 활동이 제한된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출발점 그 개체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 선택의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숙주와 미생물 종이 짝을 지어 진화한다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진화의 선택망에 또 한층의 그물망을 첨가한다. 초식동물인 바이슨 버팔로의 예를 들어 미생물 종이 없다면 자연 선택이 어떻게 작용할지 상상해보자. 바이슨은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몸집이 크고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따뜻한 털 가죽이 있으며
불이 자라는 초원을 찾아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관련된 바이슨의 형질들은 제대로 된 장내 미생물 세트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결정적으로 바이슨은 혼자서는 풀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을 풀로 배가 가득 차봐야 풀이 가진 영양소를 흡수할 수도 없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에너지가 없이는 성장할 수도 움직일 수도 번식할 수도 살아있을 수도 없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바이슨과 바이슨의 미생물총은 함께 진화했다. 그들은 세트로 선택된 것이다. 바이슨은 몸집이 커야 하고 따뜻한 털이 있어야 하며 힘이 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 선택의 편의를 받으려면 소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생물이면 충분하다. 석조, 바이슨, 물고기, 곤충, 사람 등 미생물의 조합은 전생물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유진 로젠버그와 일라나 로젠버그는 이 상호우선적인 진화적으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전생물체를 자연선택이 작용하는 새로운 수준으로 제안한다. 진화의 선상에서 생식적 가치가 따라서 선택되는 것은 개척은 유전자만이 아니라 전생물체도 마찬가지다. 동물이 미생물총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미생물총이 동물 숙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연선택은 개체선택에서 마찬가지로 두 존재에 동시에 작용하여 이동수단과 승객, 숙주와 미생물의 조합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적절하고 충분히 적합할 때 도태가 아닌 선택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킨스가 명확히 했듯이 동물의 것이든 미생물의 것이든 궁극적으로 자연선택이 작용하는 대상은 유전자다. 따라서 로젠버그가 제안한 전유전체 선택에서는 숙주 개념과 미생물총의 개념이 결합한 전체 유전체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면역계 역시 미생물과 분리되어 진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면역세포들은 정체의 모를 제거의 공격을 기다리는 살균된 노드와 튜브 세트가 아니며 방랑하는 세포도 아니다. 그보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모든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을 주는 놈, 약을 주는 놈 모두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100만 년이 넘게 지속한 오랜 연합 덕분에 면역세포들은 미생물총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미생물총이 제자리에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균형에 금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상태로 운전을 배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처음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의 페달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로 수십 년을 운전하다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면 도리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여 거칠고 제멋대로 운전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몸이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라도 미생물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서 우리는 미생물총의 부재가 면역계에 어떤 혼란을 일으킬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이 평생 미생물 없는 삶을 살았다. 미생물과의 교류가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어린 소년은 일생을 투명 풍선처럼 생긴 미국 휴스턴 병원의 비닐 보호막에서 자랐다. 바로 언론을 통해서 버루보이라고 알려진 어린 소년 데이비드 베터로 그는 중증복합 면역결핍증을 앓고 있었다. 이 병은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데이비드가 병원균에 맞서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드의 부모는 유전병으로 큰 아들을 잃었다. 그러나 치료법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다시 임신을 시도하여 데이비드를 낳았다. 항생제 복용의 명암. 데이비드는 1971년 플라스틱 무기원실 안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데이비드는 멸균된 분유를 먹었다. 그리고 데이비드를 만질 때는 반드시 실험용 장갑을 껴야 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엄마의 살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고 아빠의 손이 어루만지는 감촉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친구와는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놀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장난감이나 웃음을 나누지 못했다. 데이비드가 풍선 밖으로 나오려면 누나로부터 골수를 이식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골수 이식을 통해서 데이비드의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며 풍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나의 골수는 데이비드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평생 투명 풍선 안에서 살아야 했다. 끔찍한 병을 앓는 것에 비해 데이비드는 세심한 보호 속에 비교적 건강하게 지냈고 12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파본 적이 없었다. 흥미롭게도 데이비드는 공간 감각은 떨어졌지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마 그의 내가 공간 속에서 움직일 필요 없이 오로지 시간만 생각하면 됐기 때문일 것이다. 데이비드가 풍선 안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렇게 많은 연구가 데이비드의 신체적인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균 상태로 살면서 데이비드가 체내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혜택은 비타민 합성 정도라고만 알려졌을 뿐이다. 무균이라는 조건이 실제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적합한 이식자가 나타날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데이비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누나의 골수를 이식받기로 했다. 그리고 수술 후 한 달 뒤에 데이비드는 면역기에 발생하는 암인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림프종은 앱스타인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누나의 골수에 몰래 숨어들어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비드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무근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위험성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데이비드가 살아있는 동안의 주치의들은 주기적으로 그의 대변을 채취해야 했다. 데이비드를 무균 상태로 유지하려는 엄청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 그의 장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증식해왔다. 그러나 이 박테리아들은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를 부검한 검시관은 진정한 무균 상태로 지내온 데이비드의 소화기관들이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장의 도입부인 맹장은 충수가 붙어있는 기관이며 일반적으로 테니스공 크기지만 데이비드의 경우에는 럭비공 크기에 가까웠다. 와, 이게 뭐 이렇게 크죠? 소장에서는 육모의 표면적이 정상보다 훨씬 작았고 육모가 제공하는 혈관도 적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소화 시스템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정상적인 편이었다. 데이비드 소화기관이 지닌 형태적인 특징은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형적인 무균 동물의 소화기관과 비슷했다. 내가 아는 어느 연구원이 무균지를 처음으로 해부하던 순간에 간접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그녀는 무균지의 맹장이 복부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중에야 그녀는 모든 무균지가 대형 맹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균지는 대형 맹장을 가진다. 무균 동물은 면역계 또한 정상적인 동물과는 확연하게 달라서 면역세포가 출생한 후에 한 번도 성숙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소장 내벽에는 국경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 바이어판이 존재한다. 각 판은 세포들이 무리를 지어 일렬로 늘어선 검문대로 검문관인 면역세포가 상조하여 장벽세포를 넘나드는 모든 물질을 확인한다. 그러다가 엉뚱한 비자기 입자가 소장벽을 통과하려고 하면 끌어내어 장벽을 통과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심문한다. 의심스러운 입자가 걸려들면 곧바로 수배를 내리고 장이나 몸 전체에 흩어진 위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사냥이 시작된다. 반면에 무균 동물에서 국경 검문소의 숫자가 많지 않아 서로 멀리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검문소를 지키는 검문관 역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경에서 위반 사항이 접수되어도 동료에게 재빨리 위험을 알리지 못한다. 이런 면역체계로는 무균 동물이 무균실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날 경우 살아남을 가망성이 높지 않다. 실제로 무균 동물이 무균실에서 풀려나면 대개는 바로 감염에 걸려 죽는다. 위생을 통한 확실히 면역
체계의 발달 과정에 개입하여 질병과 싸우는 능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인간에게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시길라 박테리아를 기니피그에 주입하면 정상적인 기니피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무균 기니피그는 예외 없이 죽는다. 하지만 정상적인 미생물 청중에서 한정만 주입해도 기니피그는 시길라의 치명적인 영향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물론 이 효과는 견이 전혀 없는 동물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동물에게 항생제를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총의 정상적인 균형에 변화를 일으켜 감염에 더 잘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 생쥐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후에 독감 바이러스를 코에 주입하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든다. 하지만 항생제를 주입하지 않은 쥐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항생제를 투여한 생쥐의 몸에는 감염이 폐로 번지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한 숫자의 면역세포와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참 역설적이다.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지 감염에 걸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생제가 한 종류의 감염을 고치는 동시에 다른 감염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는 것인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제대로 된 미생물총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신체는 병원성 미생물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항생제가 체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총의 전체 숫자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총 개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종들의 조성만 바뀔 뿐이다. 진짜 변화는 어떤 종이 미생물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면역과가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장을 지키는 1차 방어막은 점액질로 이루어진 두꺼운 장벽층이다. 점액질 덕분에 장 내벽 세포 가까이에는 미생물이 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바깥에는 미생물총을 구성하는 많은 박테리아들이 주거지를 형성한다. 여기에 항생제, 예를 들어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면은 현기성 박테리아, 즉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사는 박테리아만 죽는다. 이렇게 미생물총의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면역계의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현기성 박테리아가 줄어든 상황에서 면역계는 인간 유전자에 직접 간섭하여 뮤신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유전자가 적게 발현되도록 조절한다. 뮤신 단백질은 점액질을 형성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점액질층이 얇아지면 온갖 종류의 미생물들이 내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박테리아나 박테리아 분비물이 장벽을 통과하여 혈관으로 들어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움직인다. 항생제가 면역계의 기능을 바꾸는 것이 사실이라면 항생제를 복용하면 결과적으로 몸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8만 5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드름 치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온 환자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은 여드름 환자에 비해서 감기나 기타 상기도 감염에 시달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복용 중에 감기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항생제가 알레르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가? 2013년에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90년대 아이들이라는 대단히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자료를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 초반에 임신한 여성 1만 4천 명에게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수집해봤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이들이 영아였을 때의 항생제 복용 기록이 있는데 놀랍게도 2살 이전에 항생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또한 이 아이들이 8살 이전에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을수록 천식이나 아토피,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연말에도 있듯이 상관관계가 곧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생제 연구팀의 선임 연구원은 4년 전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갈수록 천식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항생제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텔레비전을 보는 행동이 폐에서 면역장애를 일으키는 믿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
그것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할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바람에 운동량이 줄어서 나타난 결과였다. 텔레비전 시청이 운동을 대체한 것이다. 텔레비전과 천식의 상관관계가 인간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텔레비전이 운동을 대체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천식의 가능성을 높인 것처럼 아이가 복용한 항생제가 무언가를 대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천식의 초기 증상을 두고 다른 감염으로 오진하여 항생제가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18개월 이전에 천식의 초기 증상인 천명,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시작된 아이들을 배제하고 다시 통계치를 계산했다. 그러나 항생제와 천식의 연관성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다. 물론 항생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몸에서 감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위생가설, 즉 위생적인 환경 덕분에 감염이 줄어들자 할 일이 없는 면역세포가 무해한 물질에 과민 반응을 보여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항생제와 알레르기의 이러한 상관관계 덕분에 효력을 유지한다. 위생적인 환경처럼 항생제 역시 감염의 기후를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설적이다. 왜 면역계는 좀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체내 미생물을 뒤로하고 무해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공격하는가? 그리고 알레르기의 증가가 감염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면 왜 감염이 덜 된 사람들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는가? 미생물과 면역계의 협업. 1998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의 아그네스 올드 교수는 위생가설에 맞서는 대안적인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 당시에는 위생물청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스트라찬의 위생가설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위생가설은 직관적인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감염과 알레르기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실증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올드는 항생제 사용과 알레르기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하나 찾아냈다. 올드 동료 잉에 게르 아들레르 메르트는 스웨덴과 파키스탄의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미생물을 비교한 적이 있었다. 알레르기 발병률이 높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장에서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도 박테리아의 다양성, 특히 엔테로박테리아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파키스탄의 위생 수준은 스웨덴보다 훨씬 열악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파키스탄 신생아들이 아프거나 감염에 쉽게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 파키스탄 신생아들의 장에는 그저 다양한 미생물이, 특히 성인의 장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 주변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엄마의 대변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조산사 지침에는 출산 전에 산모의 음부를 닦아내는 과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갓 태어난 아기의 비어있는 장에 처음으로 자리 잡는 미생물의 종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올드는 알레르기 증상의 증가를 이끄는 것이 감염의 노출 유무가 아니라 미생물 조성의 변화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그는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에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아기의 체내에서 시간이 따른 미생물청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예상한 대로 지나치게 위생적인 아기들의 장에서는 박테리아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특히 엔테로박테리아의 종류가 적었다. 엔테로박테리아가 사라진 자리를 전형적인 피부 박테리아인 포도성 구균 계열의 박테리아들이 차지했다. 알레르기와 연관지을 수 있는 특정한 미생물 종이나 그룹은 찾지 못했다. 아마도 개별종의 역할보다 전반적인 미생물의 다양성이 알레르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성장하면서 알레르기를 가지게 된 아이들은 건강한 아기들보다 장내 미생물이 훨씬 다양하지 못했다. 올드가 스트라잔 위생가설을 재구성하여 제시한 가설은 면역학자와 미생물학자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 인체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20년에 걸친 미생물총 연구가 덧붙여져 복잡성이 배가 된다. 복잡성이 배가 된다.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은 감염병의 발생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올드 브랜드라고 부르는 미생물충의 정상적인 증식까지 막았다. 이 오래된 친구들은 진화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면역기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스트라 차원의 위생 가설은 돌연 변이를 겪어 올드 브랜드 가설로 진화되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미생물총은 숙주의 몸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 숙주의 몸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면역계는 적을 탐지, 수색, 공격하는 데 필요한 세포들로 구성된 부대를 운영한다. 각 세포들은 주어진 임무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데 대식세포는 위협이 되는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보병이고 기억 B세포는 특별한 표적을 사살하는 하도록 훈련받은 저격수이다. 그리고 TH1 또는 TH2 같은 조력 T세포는 적의 침입을